오늘 방송에서는 이 경제, 그것도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부동산 하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이 중국에 경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수출 시스템이다 보니까 부동산도 그에 따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중국 모두 상반기부터 이 부동산이라는 골머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중국도 그에 따라서 잠시 반짝이긴 했죠. 그러나 지난 여름부터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고, 한국도 똑같이 여름부터 반등을 하다가 다시 가을부터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시장과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패드가 직접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이야기들과 소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만간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다시금 화랑기를 찾고 불사조처럼 날아오를 거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지게 될 거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정부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청약 열풍이 불긴 했습니다. 그렇게 영끌족들이 다시 생겨나게 되고 전국의 부동산 가격 또한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9월부터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서 다시 거래가 마르기 시작했고, 주춤한 흐름이 이어지더니 10월에는 다시, 그러니까 10월부터 다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곳곳에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이 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할,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전세금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기 시작하면서 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다시금 침체되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는 것이 바로 가계부채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때 대출을 규제했죠. 하지만 가계부채 폭탄과 신용경색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나머지 은행에게 또다시 대출을 풀어주라고 정부가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3, 4개월 만에 금융정책을 3번이나 바꾸는 이런 혼란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부채 폭탄을 줄이면서 연착륙을 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의 이 흐름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금융정책 때문에 골드타임을 자꾸 허비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불상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부터 올해 윤석열 정부까지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그 보폭을 키우면서 잔액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러한 흐름을 보고 여전히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효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은행 같은 경우는 혼란한 정부의 규제 대책 때문에 올 초까지만 해도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에 맞춰서 가상금리를 인상했지만, 갑자기 최근 정부가 은행의 이자 장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은행에게 강요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의 선진적인 이 정책에서 가상금리를 붙이기도 떼기도 곤란해져 버린 애매한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금융정책이 너무나도 급변하게 와리가리 바뀌기 시작하니까 때마다 가계대출 추이를 발표하고 있는 기관 담당자들이 어떤 포지션에서 현재 금융대책을 세워야 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상황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권 같은 입장은 가계대출을 줄여야 되고, 현재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예대 금리차까지 좁혀야 되고 이자부담까지 덜어줘야 되는 이러한 난제를 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현재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부동산 현재 하락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부와 국민들이 그동안 부동산으로 한 방에 인생 역전을 하겠다, 이런 욕심이 드글드글 욕망과 욕심이 끓었기 때문에 키워왔던 폭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금리 세상에 오고 이 모든 폭탄들이 현재 터질 위기에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걸 타파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 정부, 국민, 은행이 이 고통을 분담해야만 하는데, 현재 그 어떤 곳도 이 위기에서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은행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현재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 폭탄을 해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위기 없이 연착륙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윤 정부 역시도 이 상황을 타파할 엄두도 방법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미지까지 현재 나빠지고 있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개인이 부동산 규제를 만들고 들쑤셔서 자기들의 힘에 정권의 기반이 날아가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현재 부동산의 거품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인 욕망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에 더 큰, 부동산에 더 큰 타격을 현재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부동산 신화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잘못 전해진 것이 부동산이 과거부터 우리나라에 상당히 안전한 투자 방식, 모두가 손해보지 않는 투자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반드시 그 꼭대기가 있으면 하락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경제 현상이고, 누군가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때가 되면 손해를 감수해야만 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80년대 급성장기를 겪고 있었을 때 부동산 향수에 젖어 있는 그러한 투자 방식에 대한 부동산의 이제 투자 방법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조금씩 현실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동결을 한 것이죠. 내년에도 동결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시가격을 안 올리고 동결을 하겠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집값 안 떨어뜨리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대놓고 현재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런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것은 똥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똥을 치워야 되지만 똥을 치울 수 있는 힘은 없고, 내년 총선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똥을 보이지 않게끔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급한 불부터 일단 끄자. 그래서 나온 대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똥을 치워버리지 않고 덮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 주체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은 다음 정권을 이어가서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의 부동산 침체기를 비교하면서 지금의 부동산을 점치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완전히 판이한 다른 현재 부동산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들은 주로 신흥국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과 무역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빚은 많이 졌을지언정 그것을 갚아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경제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역시도 성장이 아니라 점점 하락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체질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부동산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얼마 전에 영끌족들이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산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는데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5만 건의 이 거래 중에서 50% 이상이 현재 매물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이자 감당을 못해서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시장은, 현재 고용시장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더 장기적으로 유지하려 할 겁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결국은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현재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현상은 부동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매 건수가 7년 5개월 만에 불과 낙찰률 20%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금리 기조의 약세죠. 하지만 미국의 경제 실업률은 점점 줄어들고 경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내년부터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금리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아파트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주거의 목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용도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돈을 벌기 위한 상업용 부동산, 빌라, 오피스텔 완전 초전박살 나고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는 일반 공장보다 규제가 적은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지금은 그 사무실과 상가가 텅텅 비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인구 절벽이네, 노동 인구의 감소네, 고령화네, 이딴 걸로 핑계를 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빠르게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부동산은 말 그대로 급속하게 성장한 경제 기반만큼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는 거,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건 절대 숨길 수 없는 잔혹한 현실이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단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화랑을 보기 위해서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봐야만 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 과연 어떨까요? 한국이란 나라가 뭘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중국과 미국이 기적적으로 서로 사이가 좋아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숨 돌릴 수 있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미중 갈등 내년이 더 심화될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등의 현재 우리나라 이미지가 좋지가 않죠. 여기에 중국과의 교역관계 현재 좋지 않습니다. 중국 수출 시장 더 쪼그라들게 될 거고요. 미국도 경기 침체에 빠지네 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다행히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한다라고 할 수 있는 현상도 아닙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또 우리나라를 상당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우리나라 대부분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자본 지분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 같은 경우는 미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과 그동안 손잡고 투자를 늘려온 우리나라 업체들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또한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흑연 수출 통제가 시작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바로 한국의 요소 수출을 막아서기 시작하면서 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 내년부터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끼인 한국의 부동산이 화랑될 리도 한국의 경제가 좋아질 리도 전혀 만무한 상황입니다. 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미국이 다시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도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동성이 풀릴 때 이때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수출 경제가 다시 살아날 때 이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성장되고 부동산이 다시 화랑기로 갈 때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한국의 부동산 흐름이 외부적인 경제활동 없이 내부적인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내수라고 하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한국의 내수 어떻습니까? 빚과 소비 위축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파다합니다. 이 국민들이 다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은 부동산 사기꾼들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부동산 사기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주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이 풀릴 때 제가 그때 경제가 성장한다고 말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수출 경제가 살아나야지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활용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들은 그때가 오면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이런 뉴스를 뿌릴 겁니다. 부동산 불패시나 거시적 경제 흐름과 무관하다.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은행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내 상황과 맞물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반드시
이때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떠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해주고 시중에 다시 유동성이 풀릴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수출 경제가 살아날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화랑기에 접어들 것이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가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중국 부동산, 한국 부동산, 일본 부동산 모두 돈의 유동성이 풀릴 때 부동산이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수출, 수입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이 올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의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그리고 이런 사기꾼 찌라시들이 뿌리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의 부동산을 잘 비교해 보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